네, 빼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백캐스트도 특별한 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의성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와 이제 게임 등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는 이의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성님께서는 이제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작품들의 제작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거 99년이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스타워즈 프리퀄 3부작에서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사전 시각화라는 작업인데, 프리비즈.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하기 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밑그림을 그려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스토리보드, 이제 요즘은 아마 사전 시각화나 프리비즈에 대해서 좀 더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림으로 그리던 스토리보딩을 CG를 통해서 대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이나 동작들을 미리 시각적으로 구현해보고 영화 편집을 미리 해보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거고, 이제 스타워즈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작업을 했었죠. 제가 사실 영화는 이제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 그러시나요? 17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 프리비즈나 그 스토리보드 작업이라는 게 모든 영화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그 참여하신 영화들이 프리퀄 3부작뿐만 아니라 뭐 로그원,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뭐 스타워즈 외로 가면은 퍼시픽 림, 앤트맨, 레디 플레이어 원, 양력이 엄청 대단하세요. 예,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스타워즈 얘기로 조금 들어가서, 네. 의성님께서는 그럼 스타워즈를 기존에도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기 전에도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그러셨으면은 입문작은 어떤 작품이었고 어떤 작품을 제일 애정하시는지 그런 얘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80년대 유년기를 보낸 세대라서 스타워즈를 모를 수가 없었고, 사실 처음 스타워즈를 접했던 거는 저희 80년대는 주로 작은 이제 문고판 사이즈의 그 해적판 백과가 있었어요. 네네네. 건담이든 스타워즈든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했는데, 거기서 처음 봤던 이미지가 스타워즈의 첫 이미지였는데, 그것도 아마 제국의 역습 이미지들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눈 속에 있는 추바카 그리고 AT&T 워커 이런 것들이 뭔가 이 뭐지? 되게 멋진 어떤 세계의 이야기를 그리는 무슨 영화든 TV든 이게 무엇이지 되게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작은 그 조악한 화질의 이 잡지였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땡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처음 스타워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84년? 85년쯤에 처음 TV에서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 이걸로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을 방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드디어 영화를 봤죠. 예.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드디어 우리가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하면서 TV에서 광고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미지가 그 제국의 역습 장면들을 미리 좀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계속 그 AT&T 워커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네네. 자, 이제 언제 나오겠지? 여러 편인 걸 몰랐으니까. 네. 근데 다 좋고 손에 땀을 쥐고 다 봤는데 이기고 끝나서 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내가 알던 이미지는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한국 이 방송사에서 잘랐구나. 근데 나중에 87년에 제가 그때 제국이 아니라 제다의 귀한 리턴 오브 제다이가 그때 극장 개봉을 해가지고, 네. 그게 83년 영화죠. 4년이 있다가 우리나라에 뒤늦게 수입돼서
극장에서 처음 봤던 영화가 제다의 귀환이었고, 그리고 아마 그 해 연말이었나에 MBC에서 또 제국의 역습을 특선 영화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청 순서는 엉망이었죠. 완전 뒤죽박죽이셨네요. 네, 뒤죽박죽이었는데 어우 그 뭐지 제다의 귀환은 또 공중전 뭐 모든 게 최고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새 작품 중에서. 그쵸. 정신없이 그냥 극장에 한 2번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막 손으로 그냥 종이 페이퍼 크래프트로 어떻게 엑스윙을 만들어 보고 막 나름 덕질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크게 인기 있는 콘텐츠가 아니니까 그 정도였죠. 이제 볼 수 있는 잡지든 뭐 이런 거 모아보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집에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혹시 집에 비디오가 있어서 TV에서 나온 걸 녹화한 친구가 있으면 그 집에 계속 구경하고 막. 그럼 기존에도 이렇게 스타워즈 4, 5, 6편을 완전 좋아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좋아하는 영화를 토대로 루카스필름에 지원하시게 됐는지 그 얘기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영화 자체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었지만 그 영화에 사용된 특수효과 전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E.T.가 아마 특수효과상을 오스카상을 받았을 텐데 그게 뭐 한국 뭐 뉴스에도 나왔겠죠. 뭐 연예 프로비 이런 데서 E.T.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 장면들 보여주면서 특수효과는 E.T.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TV에서는 그 장면만 나왔고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서 야, 저 특수효과 되게 멋지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특수효과라는 마음 처음 들었는데 그 말 자체가 우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되게 특수와 효과라는 단어들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말 자체도 특수하고 특별한 보이는데 또 불가능한 장면을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려가지고 특수효과가 잘 사용된 뭐 영화든 시리즈는 우선 다 좋아했고 그다음에 뒷얘기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얘기가 뭐 영화 잡지든 나오면 그런 거 챙겨서 보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특수효과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대학을 가게 됐는데 뭐 대학 갈 때쯤에는 사실 필요한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찾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꿈을 그때부터 딱 정해서 찾는 것보다는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학교를 뭐 아니면 맞춰서 가고 이러는 거였으니까 믿고 저도 그렇게 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했는데 93년이 그 주라기 공원이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 또 한번 빅뱅을 맛봤죠. 이게 타임지 기사 제가 원래 타임지를 뭐 사보고 이러진 않았는데 어쩌다가 한 줄을 사봤어요. 근데 거기에 주라기 공원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3컷 그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고 그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그런 형태로 공룡이 대충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완성됐는데 진짜 공룡같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거짓말 아닌가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는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죠. 우와 이게 가능하구나. 물론 CG를 전에도 봐서는 알았죠. 터미네이터 2에서 그 금속 인간이 나와서 그쵸,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긴 했지만 사실 좀 비현실적인 물체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CG는 아주 현실에 있을 법한 물건보다는 뭔가 환상적인 물건이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공룡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CG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혼자서 또 이제 파보기 시작했죠. 컴퓨터 그때 아마 매킨토시를 한 대 사가지고 뭐 잡지든 어디서 이렇게 포토샵이든 관련된 툴들이 모으고 그런 걸 조금씩 이렇게 독학을 했었는데 독학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도 그때 무슨 뭐 그 독학을 한들 어디서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는데 네. 제 직업이 될 거라는 것보다는 되게 덕질, 취미 생활을 덕질로 이제 밀어붙인 약간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학교에서 미대 과목을 컴퓨터 그래픽 과목 이런 게 있다길래 수강 신청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안 되는 건 가서 그냥 청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해야 되는데 4학년 때 제 전공 과목은 정말 너무 대충 듣고 미대에서 막 계속 그래서 미대 선생님이 저랑 친해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또 제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이 제가 대학교 다닐 초반에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을 하면은 미국을 오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에 오면 뭐가 되겠지 이거보다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 성격상 그런 건지도 모르는데 현실적인 고민보다는 뭔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알아봐야겠다 싶은 거는 좀 현실과 상관없이 뭐 집착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CG를 좀 공부해가지고는 제 학부 졸업 논문에도 이제 제 과학 교육이었는데 지구과학 교육과였는데 네. 그 과학 교육을 위한 CG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연결은 지으셨네요. 네, 왜냐하면 어떤 개념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3차원적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수님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서 제가 졸업하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루카스 필름과 ILM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있다는 걸 와서 아는 거예요. 때마침. 예, 그래서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 이거 어떻게 놀러 갈 수는 없나?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또 이제 유학을 하고 있던 형들을 몇 명 만나게 되면서 그 형들이 또 마침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아트 스쿨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구경도 하고 저는 또 원래는 아트 스쿨을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학비도 너무 센데다가 그냥 얼추 내가 그냥 집에서 계속 하면은 되지 않을까. 계속 집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독학을 하면서 제 데모 테이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그래서 99년 초인가? 99년 초에 제가 제 작품을 만든 비디오 테이프를 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돌렸는데 원래 그런 데모 테이프를 만들면 한 100군데 보내면 한 군데 온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보내기만 하고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맥월드라고 컴퓨터 관련 그런 행사가 열릴 때 거기서 또 CG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CG인들의 모임 밤. 거기를 이제 갔죠. 갔더니 거기서도 개인 자기 데모 테이프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때 몰랐는데 다행히 제가 마침 제 테이블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테이프들이 많은데 그냥 테이프 그 위에 하나 두고 왔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행사 중간중간 개인 테이블 틀어주는데 한 많아봐야 5명 정도 했을 텐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제게 뽑힌 거예요. 아마 랜덤하게 뽑아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나중에 이걸 넣었는데 나중에 넣어서 위에 써가지고 뽑혔나? 어쨌든 뽑혔는데 거기에 마침 루카스 필름의 그 당시 프리비즈를 담당하고 있던 데이빗 도저레츠라고 그분이 있었고 또 ILM에서 있던 사람도 있고 제 테이블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명함을 주고 와서 인터뷰 해보자고. 그래서 진짜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진짜 너무 좀 뜻하지 않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작은 영화사든 아니면 작은 회사든 영화 게임이든 말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가게 되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ILM에서 그래서 ILM과 루카스 필름인데 저는 처음에 그게 사실 루카스 필름 산하에 ILM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른 또
별개 그 당시는 또 자회사로 독립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네. 둘이 다른 거라고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루카스 필름을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날짜를 잡고 가서 인터뷰를 해서 또 다행히 제가 뽑혀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가 에피소드 1 그분들은 이제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진짜 약간 덕후로 시작해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오다가 기회를 한 번에 낚아채신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럴 수 있죠. 루카스 필름 있는 곳이 스카이워커 렌치라고 혹시 아시는지? 네네네네. 그 목장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게 뭔지를 전 몰랐거든요. 근데 주소만 받았어요. 여기로 오라고 5858 길 이름도 루카스 밸리 로드예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조지 루카스하고 상관없는데 우연히 거기 또 땅을 사가지고 루카스 밸리가 있는 곳인데 저는 처음에 렌치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루카스 필름 오피스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갈수록 이게 산속으로 들어간 데다가 진짜 잘못 왔다고 생각했어요. 네. 내가 이거 분명히 잘못 왔다. 5858에 돌아가니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제가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시큐리티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보안 요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이 이제 약간 경찰복 같은 제복 비슷한 걸 입었는데 이 제복 옆에 엑스윙이 패치가 있는 거에서 제대로 왔나 보다. 네, 보안 요원이 왜 엑스윙? 여기가 진짜 루카스하고 상관이 있는 곳인가 보다. 진짜 저는 인터뷰를 제가 놓친 줄 알고 잘못 이 길을 몰라서 했다가 정말 그냥 등골이 그냥 땀이 나고 긴장을 했었는데 와 거기가 맞더라고요. 정말 너무 멋있는 이제 목장지의 안에 빅토리안 스타일의 어떤 큰 저택이 있고 네. 거기에서 그때 명함받았던 데이빗이 나오면서 여기가 우리 일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우와. 근데 그게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꼬불꼬불한 산길을 타고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착각을 하실 만했네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한두 번 처음에는 이제 진짜 멋있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거의 한 5년을 일하니까 이 출퇴근길이 너무 저희가 또 업무가 많아가지고 밤 늦게 퇴근하다가 사슴 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아주 특이한 작업 환경이라고 여러모로 할 수가 있죠. 스타워즈를 만드는 그런 작업 공간이 그런 데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나중엔 여기 진짜 루카스 필름의 사유지, 조지 루카스의 사유지이고 그 목장지는 여전히 이 시 관할상 목장의 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 포도밭에서 와인도 생산하고 지금도 스카이워커 렌치 와인도 나오고요. 목장에 말들도 있고 소도 있고 그냥 보면은 진짜 이곳이 영화 만드는 곳과 상관이 있다고 전혀 모를 그런 공간이죠. 그럼 이제 프리퀄 1편 막바지에 합류를 하셔서 프리퀄 3부작은 그 이후로 클론의 습격하고 그 시스의 복수도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약간 작업하셨던 이야기들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이제 합류를 했을 때 이 루카스 필름 건물 아까 말한 그 저택의 3층이 이제 아트 디파트먼트가 그러니까 미술부서라고 해야 되나?가 있는데 한쪽은 덕챙을 비롯한 그런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는 공간이었고 다른 한쪽이 저희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비즈 팀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합류했을 때 인원이 데이빗 포함해서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소수였네요, 되게. 소수였고 물론 이제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으니까 프리비즈가 아니었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로 가능한 수준의 합성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그 C3PO가 아마 저 에피소드 1에서 이 골격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혹시 비하인드 제작 얘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퍼펫을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몸 앞에 3PO의 퍼펫을
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그게 일본의 어떤 인형극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가부키 약간 그런 스타일로. 예. 이게 까만 바탕을 하고 퍼포머가 이렇게 까만색 옷을 입고 네네네. 조종하면 잘 안 보이니까 뭐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3PO 퍼펫을 이렇게 한 프레임마다 이렇게 오려내 가지고 그 영화 네. 보는 뭔데 또 기억하시겠지만 다 이렇게 전선이고 그러니까요. 엄청 복잡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노가다가 심한 작업이었는데 원래 CG 업계를 처음 들어가면 그게 이제 로토스코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외곽선을 하나씩 따는 블루 스크린 없이 촬영됐을 때는 그렇게 손으로 일일이 따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들어가서 처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외곽선도 따고 나중에는 배경도 제가 직접 바꿔서 확선 작업까지 마무리도 하고 예, 그때 이제 그 팀이 2명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되게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저도 사실 대학 졸업하고 있으니까 24 이제 갓 됐을 텐데 그 친구들이 아마 19인가 20였는데 지금도 사실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라이언 터도프라고 그 친구는 둘 다 이제 VFX 슈퍼바이저리라는데 그 아마 탑건 매버릭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오고 매버릭을 이제 참여하셨구나. 그 친구도 되게 정말 이렇게 영특하다고 해야 되나 똑똑한 친구들 해가지고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해서 많이 배우고 예, 되게 같이 작업하는 게 즐거웠죠. 그래서 에피소드 1이 그렇게 끝나고 사실 에피소드 2까지 좀 붕 뜨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 팀장인 그 데이빗이 이런 프리비즈를 서비스를 하는 잠깐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부 이런 그 작업들을 따오기 시작해서 비는 기간 동안에 이제 타이탄 A라고 그때 폭스 영화사가 폭스사도 애니메이션 부서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첫 미국의 SF 애니메이션 좀 야심차게 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CG와 이제 프리비즈를 하게 돼가지고 그 작품에 참여를 하고 영화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흥행은 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 이름이 처음 들어간 영화는 그 타이탄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약간 스타트랙 느낌도 나고 되게 다양한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뭔가 홍보도 좀 애매했고 영화를 보면 나름 재밌게는 봤는데 보물섬의 이야기 약간 현대판, 미래판, SF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제 이름이 처음 나온 영화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그 영화를 보러 가신 거예요. 완전 볼 일이 없는 또 흥행이 안 됐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가서 보는 영화인데 그거를 보러 가셔서 제 이름을 보겠다고 마지막에 이름 나오는데 어디쯤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더니 그걸 아버지는 사실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하다가 놓치셨대요. 그래서 그걸 2번 보셨다고. 참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 또 찡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었죠. 그래도 자기 아들 이름이 영화에 이렇게 올라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도대체 뭘 하는지 너무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아니, 과학 교육을 했으면, 지구과학을 했으면, 과학 교사 쪽으로 가보든지 아니면 지구과학 중에 지질학, 천문학 이런 것 중으로 해서 대학원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과학은 과학인데 이제 공상과학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너무 갑자기 따게 됐을 때, 취직이 됐을 때는 저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외주도 이렇게 받고 그러다가 2편으로 이어진 건가요? 예. 그다음에 물랑루즈라고 그 뮤지컬 영화. 예, 그 영화도 저희가 사전 시각을 했는데 그때 촬영지가 오스트레일리아 가지고 시드니에서 거기에 마침 또 에피소드 2가 거기가 촬영될 그 다음 작품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러 갔는데 그때 릭 맥칼럼이라고 그 루카스 필름 프로듀서도
거기서 만나고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물랑 루즈가 촬영이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나?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때 주연 배우 니콜 키드맨이 이제 영화를 찍다가 아마 부상을 입고 그 감독 그 베즐 루어만 감독이 뭐 친상을 당했나 하여튼 무슨 일들 때문에 일들이 겹쳤구나. 예, 그래서 릭 베칼럼 아니 얘네들이 말이야 지금 기간이 넘겼는데 안 나간다고 좀 짜증을 내고 저희는 감독은 아니 우리가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영화하는 사람들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물랑 루즈 그 작업 DVD를 보니까 너무너무 서럽게 자기 세트장을 부순 거를 넣어놨더라고요. 저 화려하게 잘 만들어놓은 거에서 며칠 더 촬영하고 싶었는데 다음 작품이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주 또 주연 배우도 물랑 루즈도 그렇고 클로넷 습격도 유한 맥그리거잖아요. 그때 제가 유한 맥그리거를 못 만났어요. 아쉽네요. 왜냐면 바로 그 촬영장에서 멀찍이서는 봤는데 그 물랑 루즈에 있었던 참여했던 존 레기자모라는 배우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또 존 레기자모 그것도 타이탄 A에서 보이스 그 성우를 했어요. 그 인연이 또 있으시네요. 타이탄 A를 했다니까 우와 너무 좋아하면서 야 이건 우린 이제 미국의 아키라가 될 거야 이러면서 폰에서 좋아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니콜 키드만이 가까이 있을 때 저희 소개를 해줘가지고 안녕하세요. 근데 유한 맥그리거를 어떻게 여러 작품에 같이 어떻게 보면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이제 만나보지는 못했네요. 유한 맥그리거 어머니만 한 번 어머님은 또 만나셨어요. 어디 편집실에 가서 이제 뭘 전달하려고 갔더니 이분이 유한 어머니시라고 해서 예 안녕하세요. 예 그게 좀 아쉽네요. 생각해. 예 그래서 그런 작품도 다 끝나고 에피소드 2가 시작되었죠. 에피소드 2 시작될 때 사실은 1편에서 같이 일했던 그 두 친구 케빈하고 라이언은 다른 곳으로 갔고요. 네. 그 친구들이 사실 간 데가 올페니지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일하던 사람 몇 명이 만든 또 작은 시각효과 회사였는데 그 올페니지가 나중에 그 봉준호 감독님 그 괴물 CG를 했죠. 그런 인연이 또. 예. 그렇게 해서 나가서 계속 CG 그 친구들은 이제 사전 시각과 프리비즈보다는 이 전체적인 CG 특수효과에 좀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사실 라이언은 작년에 아카데미상 후보도 올라가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에피소드 2 때는 약간 인원이 바뀌긴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 팀의 베테랑 같이 된 거예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 에피소드 2는 한 8명까지 갔던 것 같다. 8명 정도. 훨씬 더 좀 규모가 커졌고요.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시각화 자체는 예전부터 어떤 형태로도 있었는데 뭐 스토리보드도 일종의 사전 시각화 영화 이제 프로덕션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보는 거니까 뭐 심지어는 예전 클래식 3부작도 사전 시각화가 있었죠. 아마 제작 얘기를 보시면 1편의 그 야빈 전투 공중전은 2차 대전에 그런 클립 짜집기로 그렇죠. 그런 걸 했죠. 사실 그걸 이제 비디오매틱이라고 부르거나 이랬는데 심지어 저희가 CG로 만들기 전부터 루카스 감독님은 다른 영화든 또 다른 다큐멘터리든 보다가 괜찮은 장면들은 죄다 따와가지고 정말 러프한 형태의 비디오매틱을 편집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장면들은 많은 경우 아예 스토리보드는 건너뛰고 그렇게 짜집기 된 장면에서 물론 이제 그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정도만 참고를 해서 저희가 다시 CG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처음부터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고민을 해보다가 영화 전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을까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에피소드 3 같은 경우는 전체 영화 장면이 3,000장면 정도 될 텐데 네. 그때 에피소드 3 기준으로 하면은 팀원이 12명인데 2년간 6,000한 7,000장면을 만든 것 같아요. 거의 영화 한 2편 반 정도를 거의 이제 필요한 샷보다 두 배를 해서 선택을 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선택지가 주어질수록 사실은 감독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촬영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액션 장면을 짜고 이후에 시각 효과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가 좋으니까 사전 시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조주. 그러면 그만큼 약간 탈락한 내용들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영화상 촬영됐다가 잘린 장면들도 많고요. 아시겠지만 왜 에피소드 3에서는 왜 파드메하고 나중에 반란군을 이끄는 마운마스마 네네네.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황제 팔파틴의 폭정에 어떻게 맞설 그쵸. 예, 그런 걸 회의하는 장면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분은 그 배우는 그때 사실 나왔지만 영화는 등장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로그원에서 등장하고 또 안도르로 이어지고 안도르에서 그 역할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진짜. 하여튼 그렇게 팀 원수도 점점 불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쓰던 공간이 좀 약간 좁아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업무도 강도도 상당히 많기는 했어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노동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래도 되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타워즈 팬이고 이 작업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열정페이 느낌처럼 정말 열심히 다들 일했고 저도 그때 20대였으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약간 에피소드 2 작업은 그럼 처음부터 하셨는데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뿌듯했던 작업물 아니면 삭제돼서 아쉬웠다거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에피소드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에피소드 2는 그때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는데 사실 지금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어떤 거는 2001년에 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쵸, 네네. 이제 그때 한참 에피소드 2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지오노시안에서 이제 부대들이 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한참 전투 장면 이제 그게 작업 분량상으로는 가장 큰 거였죠. 그쵸. 볼륨도 크고. 예. 대규모 어떤 야외 전투 씬이니까. 근데 그 중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주선이 네네네. 이륙을 하다가 떨어지는 부대가 쏘는 그 빔을 맞고 떨어지는 거를 그때 이제 프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너무 거대한 물체가 떨어지니까 요거는 느낌상 떨어지는 이 속도나 이런 떨어지고 나서의 이 모습들이 이제 엄청 고층 건물이 하늘에 떴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면서 했어요, 정말. 네. 꿈에서도 그걸 계속 하다 보니 꿈에서도 막 그런 꿈 꾸고 했는데 한참 한 몇 주 후에 이 뉴스에서 진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먼지 구름이 이렇게 나는데 상상했던 거랑도 비슷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SF 액션이고 환상적인 이야기고 하니까 막 사실 저희가 온갖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구상하면서 애니메이션 하는데 그거를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에 일어나니까 좀 마음에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그 일에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어쨌든 있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네. 않더라도 죽음이 분명히 그 속에 일어날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해도 되나? 전쟁이라는 게 참 스타워즈가. 예,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이 묘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잘려서 아쉬웠던 거는 그때 저랑 저희 팀장이랑 또 팀 중에서 가장 이렇게 경력이 오래된 저희 셋이 하루는 ILM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ILM이 저희 있는 그 루카스밸리 스카우커 렌치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산 라파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를 가서 제다이로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상에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멀찍이서 막 광선권 휘두르면서 하는 그 제다이로 출연을 하게 돼서 한 하루 종일 촬영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장면 자체는 잘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잘린 거죠. 이렇게 그 워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네네. 프론 전쟁 나온 그 워커 한 대가 이렇게 저 비행선이 떨어뜨리고 또 한 대 워커는 이미 이제 전진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가 쫙 패닝하면서 했던 장면에 저희가 이제 그 중에 껴서 광선검을 휘는 걸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폼이 이렇게 어색해서 그런지 계속 저희가 ILM이 장면을 렌더링을 이제 갱신하고 이러면 보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기다려도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거 빼기로 했다고 해서. 아쉽네요. 그거 진짜.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워커가 막 미사일 맞고 터지고 그래서 뭔가 제다이가 들어가기엔 더 그런가 봐요. 네. 예, 주로 이제 워커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이었는데 이 클론 병사들은 계속 사격을 하고. 그렇죠. 네. 그 중에 사실 그 클론 전쟁에서 제다이들이 그냥 광선검만 들고 싸운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그 한 벌판에서 미사일 떨어지고 막 예, 대포 터지는데 사실 나중에 하나 그걸 제안하긴 했는데 미사일들이 날라오니까 제다이 중 하나가 이렇게 포스를 이용해가지고 미사일을 딴 데로 돌리는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미 촬영이 다 끝났고 좀 너무 늦게 그거 괜찮았겠는데 진짜. 네, 뭐 이미 지금 하기엔 늦었다. 라고 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영화 저희가 이제 그 촬영 전에는 사전 시각이고 촬영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사후 시각이 포스트 비즈라고 하는데 네네. 왜냐면 특히 이런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블루 스크린 촬영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에피소드 2가 또 많았어요. 이렇게 지오노시스 이런 것들이 다 블루 스크린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최다 촬영 그리고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쓴 영화였죠. 그렇죠. 그 전까지 예 소니 그때 1080에 되게 사실 화질도 약간 애매했었는데 저희가 푸디지를 받아보면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노이즈도 있고 압축 노이즈도 있고 했는데 그걸 진짜 처음으로 사용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되게 영화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필름 현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거기서 촬영하면 바로바로 그 다음 날쯤에는 저희가 그 클립들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파란 화면 앞에서 하니까 이 편집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결국 이제 특수효과, 시각효과가 완성할 거를 또 프리비즈 수준으로 빠르게 해서 그 캐릭터들을 맞는 공간에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사전 시각화 팀이지만 사실상 영화 촬영 전, 촬영 중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작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죠. 사실상 그냥 CG 팀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영화 후반부에. 예, 약간 미니 ILM 같은 역할을 했어요. ILM은 엄청나게 큰 그리고 복잡한 공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간이 수공업 버전이라고. 왜냐하면 그 어떨 때는 빨리빨리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화면에 채워가지고 해야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특히 편집하는 분, 그 당시 에피소드 2는 벤 버트라고 원래 스타워즈의 음향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저희가 아는 스타워즈의 이 아이코닉한 모든 효과음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분이 에피소드 1에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1, 2에서 편집도 하고 음향 효과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특히 벤 버트는 너무 인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잘 다가오는 그분도 아카데미상이 몇 개 있는 완전 업계 전설이신데 진짜 동네 아저씨처럼 너무 친숙한 분이라 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게 즐거웠고, 에피소드 2 때만 해도 조지 루카스는 계속 편집실에만 있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편집실을 가서 여기 이 장면들은 뒤에 이 배경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를 받고 지시를 받고 올라오면은 지시 받은 대로 작업을 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이렇게 되게 아마 MBTI를 하면 되게 극I일 거예요.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좀 조용한 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에피소드 2 때는 그래서 그랬던 반면 3 때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3 때는 저희가 작업을 하면 렌더링을 해서 보내고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3 때는 완전 무슨 게임 엔진처럼 실시간은 아니지만 렌더링이 좀 더 시간이 빨라지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CG 화면을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가능해져서 저희 작업하는 곳이 3층에 자꾸 이제 조지 루카스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훨씬 더 이 교류라고 해야 되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좀 더 많아졌죠. 이게 여기 클론 전쟁 시리즈 제작하신 분들도 계셔서 가끔 조지 루카스 감독 만나셨던 얘기하면은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향인이고 그냥 저기 뒤에 위에서 오더만 내리시고 막 그런 인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황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클론 전쟁 제작진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클론 트루퍼고 조지 루카스는 제다이 장군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도 사실 클론 전쟁도 사실은 작업을 할 뻔했는데, 네. 에피소드 3가 끝나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한다고 그 부서에 와서 좀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그때가 2005년이니까 벌써 거의 6년을 세워서 스타워즈만 했더니 이제 좀 다른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스타워즈 6년 작업하셨으면 좀 질릴만도 하죠. 예. 또 이게 지오노시스 전투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오노시스 전투가 원래 볼륨이 지금보다 더 컸잖아요. 막 그 달팽이 닮은 탱크도 나오고 스피더 바이크 탄 클론 트루퍼들도 나오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시네요. 맞아요. 그 스피더 바이크가 맞아요. 저 말씀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 그 스토리보드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쵸. 이 바이크를 타고 그런 배틀 드로이드 밑에다 이렇게. 그죠. 수류탄 던지고. 폭탄 붙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이 축소가 됐죠. 네. 기마 부대처럼 나와가지고 되게 좀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삭제돼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또 이 스피더 바이크 자체가 또 제다의 귀환에서 나왔던 건 너무 멋있었으니까. 그건 그 부분은 제가 하진 않았는데 제 친구가 너무 신나서 했거든요. 나중에 딸려가지고 아주 마음 아팠었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영화에 나왔어도 훌륭했을 것 같은 장면들이 잘리고, 그리고 이제 또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의성님처럼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스타워즈 영화가 기존 영화들의 영향도 받았지만 뭐 2차 대전에 사실은 2차 대전의 그 어떤 전쟁 양상을 SF화한 거인데 그때 뭐라고 저희가 한참 작업을 할 때 아마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의 진주만? 그쵸. 네, 진주만이 했어요. 진주만이 또 공중전이 되게 화려했잖아요. 그렇죠. 아일렘에서 했는데 와, 그 진주만을 보고 왔는데 영화는 좀 솔직히 좀 필요 이상으로 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네. 액션은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나킨하고 오비원이 타고 있는 그 비행선이 가다가 그 되게 좀 속도감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위엔 미사일을 쏘고 그 로켓을 맞추면서 로켓이 무너지고 하는 장면은 되게 제가 진주만을 보고 한 며칠 후에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속도감 있는 공중전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꽤 다이나믹한 장면인데 나중에 예고편에도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그 화면을 맞추고 그 당시 아직도 촬영 중이었거든요. 거기에 맞춘 대사를 나중에 넣었어요. 그때 아나킨이 그 aim above the field, fuselage 뭐 예, 연료 뭐 어디 저 윗부분을 노려서 쏴 이래가지고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이제 오비원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거는 저희 작업물이 다시 그쪽으로 피드백돼서 영화의 작은 화면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예라고 하시고 예. 아마 그게 제 촬영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 영화를 만드는데 창의적인 작업에 저희가 되게 어쨌든 많이 바로 그 책 전선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쩔 땐 저희 아이디어들이 뭐 채택이 안 되기도 하지만은 되기도 하고 그게 가장 이 사전시각화 팀의 매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만드는 CG는 사실 영화에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모든 건 다시 이 엄청난 하이 퀄리티를 이제 ILM이 완성을 하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 장면은 내 장면이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다른 의미로 또 있다는 거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맞다. 장고펫의 그 슬레이브원 우주선이 네네네. 오비언을 쫓는 그 장면도 이제 비교적 초기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스타워즈에서 레이저포가 연사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스토리보드가 있었는데 왠지 이건 하면서 얘가 막 연사를 해야 좀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막 그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대로 사실 그렇게 기존의 룰을 너무 깨면은 좀 위험하긴 한데 뭐 연사 레이저포가 있었는데 왜 안 썼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게 그 장면에서 완전 평소에는 뿅뿅뿅뿅 이렇게 쐈다면 드드드드드 이렇게 쐈으니까. 뭐 타이파이터든 뭐 그 전에 어떤 것도 그게 없었는데 뭐 장고펫이 탄 우주선은 특별했다라고 뭐 개조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사실 거기에는 미사일도 처음 등장했죠. 왜 이렇게 장고펫에 미사일을 그렇죠. 미사일을 쏴서 그거를 오비언이 겨우 피하고 또 그 사이즈믹 사이스믹 차지 그것도 처음 등장한 그 장면은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이제 동료가 작업한 부분이었는데 되게 그 컨셉 자체는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만달로리안에서 나왔나요? 그렇죠. 최근에 또 나왔죠. 한 번 또 나왔어요. 반갑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좀 다양한 무기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미사일도 그렇고. 이제 사실 클래식 영화를 만들 당시에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사실 손으로 그려는 레이저가 들었으니까 그런 건 있죠. 왜 이게 되는데 왜 안 했지? 옛날에도 미사일을 쐈는데 왜 안 했지?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면은
이 연속성에 너무 크게 영향을 네. 주지 않고 그거를 톤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장면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게 있는데 네. 그 장고 펫이랑 오비완이 추격전하는 우주신에서 소행성 대신에 뭐 웃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소행성 대신에 웃긴 거예요? 그 파드메랑 아나킨이 서로 막 잡담하고 피크닉하는 장면에 그 소 같은 동물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정말 지금 생각도 좀 이상했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했던 그 크리처가 혹시 네. 오비온 씬에 나오나요? 그거를 예. 그 CG팀에서 소행성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소행성 대신 넣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찾아봤는데.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했다면 ILM에서 누가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클래식 3부작에서도 소행성으로 장난친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때 그 감자부터 해서 뭐 신발도 넣어놨다더라고요, 누가. 신발은 그거는 소행성이 아니라 에피소드. 네, 그 함선처럼.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떤 유튜버가. 그쵸, 네네네네. 혹시 보셨어요, 그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라서. 네, 그분 진짜 CG로 어떤 그 스타워즈에 등장할 법한 우주선을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한 프레임만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캐치하셔가지고. 네. 그 크리처 거기 나온 건 몰랐네요. 저도 지난주인가 알았어요. 찾아보다가. 그런 거는 저도 알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할 거를 정말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해봤, 수단을 다 동원해봤다 했을 때 이제 뭐 we use everything 하면서 even kitchen sink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네. 예, 그 싱크대, 부엌의 싱크대까지 그냥 다 써봤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에피소드 3 장면인데 3편에 나왔죠. 예, 그 얘기도 아세요? 네, 초반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스타워즈 이 세계관이나 어떤 이런 스토리, 캐릭터 이런 거보다는 영화 제작장 측면에 더 팬이거든요. 그것도 정말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타워즈 뒷얘기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복배님 그 유튜브 보면서 되게 많은 걸 알게 돼서 네. 스타워즈 공부를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싱크대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스의 복수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스의 복수 들어가기 그 에피소드 2하고 3 장면 중간에 또 이 비는 기간이 생겼는데 그때는 저희가 뭘 했냐면 그때 조지 루카스 감독의 첫 장편 영화인 THX 1138. 그렇죠. 예, 그 감독판이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구나. 나온 건 그 뒤고 그 중간 사이 저희가 그 사전 시각화 CG 작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 동료 몇 명 중에는 민머리를 해가지고 엑스트라로 촬영도 하고.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지 루카스 감독이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이제 약점이 있는데 엄청나게 디테일에 이렇게 집착하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 이런 거를 되게 추정하게 짜내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사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끼리 작업을 하면서 이 장면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희끼리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루카스 감독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이런 게 약간 좀 줄어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THX 1138을 저희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감독판에 그 제작 이야기를 봤는데 오래간만에 그 영화를 다시 보는데 그게 나온 게 아마 60년대죠?
스타워즈도 전이니까. 예, 네. 60년대 말쯤일 텐데 와, 이 당시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새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약간 비슷한 시기인데 몇 년 후인지 전인지 로건스 런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로건의 탈출이라고 이제 디스토피아인 미래 세계에서 자기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세계를 탈출하는 얘기인데 진짜 지금 보시면은 뭐 나름 5, 60년대의 SF 영화, 대자본 SF 영화의 어떤 그런 느낌을 최대한 응축한 듯한 영화예요. 그 당시로서는 대자본 영화였죠, 그게. 근데 보면 되게 5, 60년대 영화 같아요, 느낌이. 뭐 디자인부터 어떤 모든 이제 영화의 이 완성 어떤 그 스타일까지.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THX 1138은 이거 한 10몇 년, 20몇 년을 앞선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 20년, 20대 뭐 20대에 정말 이게 정말 영화 천재의 어떤 그런 초롱초롱한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작품이구나. 정말 놀래가지고 새삼 저희가 요즘 됐으니 대단한 건 다시 또 그런 걸 또 회복하는 리스펙을 회복하는 그런 영화가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때마침 THX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 최근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유안 맥그레거 나오는. 그 영화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영화여서 엄청 놀랐었어요, 저도. 예. 저희는 사실 그때 새로운 장면들을 좀 많이 워낙 저예산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쵸. 이제 막 차를 타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탈출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아마 혹시 뭐 이 감독판을 보셨나요? 그 영화는? 저는 아마 그 CG 추가된 버전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장면들이 많으니까 좀 딱 끊어지고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 루카스 감독님에 대해서 또 리스펙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면으로 CG나 이런 것들 이제 특수효과에 대해서 CG 슈퍼바이저 같은 그런 지시를 하진 않아요. 그냥 보기에 어느 정도 됐다 이러면 오케이 뭐 그래서 사실은 어떤 ILM 슈퍼바이저들은 이 화면이 애매한 상태로 너가 보기에 아직 애매한 상태의 완성도이면 조지 루카스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영화 스토리를 표현하는데 충분한 정도면은 오케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아직 저건 저 부분의 라이팅이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작업을 못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뽑아내진 않는데 효과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게 동작탄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본능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피소드 3에서 조지 루카스 감독이 했던 거 여러 작업 중에 여러 방식 중에 뭔가 있냐면 촬영 테이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촬영 테이크를 섞는 거를 잘했거든요. 이제 디지털 편집이 가능해지고 또 디지털 효과를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붙이는 그런 거를 하기가 쉬워졌죠. 뭐 에피소드 1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했던 가장 간단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메이스 윈두가 제다이 카운슬에서 거기서 무슨 대사를 하고 나서 요다를 쳐다보나 이렇게 눈이 옆으로 딱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 테이크를 쓰고 싶은데 눈을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 테이크에서 이제 그냥 눈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그 위에 붙여서 그런 식으로 촬영 테이크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짜집기를 되게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 같으면 훨씬 더 이제 쉽게 할 텐데 아마 모르셨다면 에피소드 1에서 꼬마 아나킨 집에 가서 콰이간하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아나킨이
고개를 들고는 옆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네. 혹시 그 장면이 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얘기가 있죠, 거기는? 아니 그게 보면 약간 어색해요. 왜냐면 이렇게 얘가 고개를 들고 옆을 보는데 그것도 두 가지 다른 테이크를 이제 합성을 했거든요. 합성을 하는데 약간 모핑 CG 모핑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건 제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팀에 있던 아마 케빈이 했던 것 같은데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근데 어떻게 해도 약간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사람 얼굴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조작이 가해지면은 어색하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마 그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두 테이크의 꼬마의 그 배우의 두 테이크를 이어붙인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 그 좀 더 복잡한 경우였고 그 외에도 원래 대사를 주고 봤는데 마지막 대사는 이거 빼고 싶다. 그래서 그냥 입 부분만 다물고 있는 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에피소드 3에서는 오비원과 이 제너럴 그리버스 장군, 그리버스 장군이 맞서는 장면이었는데 둘이 이렇게 되게 노려보는 눈이 꽤 상당히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두 테이크가를 붙여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 몇 프레임이라도 디졸브를 주던지 모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눈인데 아무리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뭐가 조작이 들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조지 루카스가 아니 그거 뭐 디졸브나 월핑 하지 말고 그냥 하드 컷으로 이어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탁 튈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걱정 말라고 그거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의외로 이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프레임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어붙인 거라는 게 느껴질 텐데 그게 의외로 진짜 그래서 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CG는 저희가 잘 알지 루카스 감독은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이 영화상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어색하게 느끼고 안 느끼고를 되게 잘 아는 그게 아마 이제 옛날부터 영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더 특히 그리고 나서 사실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거였는데 루크가 처음 광선검을 켜는 장면이 사실은 그게 컷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너무 저희 모르고 봤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모르죠. 네. 예, 루크가 이렇게 이 광선검을 들고 중간에 확 사실 그러니까 이게 광선검이 자라지 않고 한 화면에 한 프레임 만에 바로 켜지긴 하는데 그 동작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저는 컷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뭐라기도 이런 예가 진짜 있구나. 아마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경험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희망 때도 뭐 같은 장면을 뭐 좌우 반전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았으니까 약간 필름 편집하던 그 시절부터의 짬이 좀 드러났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조지 루카스는 영화 촬영보다 이 편집 단계에서 완성하는 거를 훨씬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에피소드 2, 3도 이 원래 촬영 화면보다 더 이렇게 줌아웃을 하거나 줌인 하거나 안 한 장면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럴 거예요. 꼭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저렇게 왜 안 찍고라는 생각을 꼭 했었는데 뭐 편집을 하다 보면 이 부분 좀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 이 흐름상에서의 그 최적화된 화면을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했죠. 그래서 ILM에서는 디지털 그 당시로는 사실 지금 HD 풀 HD도 아닌 HD니까 훨씬 해상도가 낮으니까 이걸 몇 %까지 뻥튀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하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이 편집 단계에서 이 촬영 소스를 최대한 이렇게 조작하고 만져서
완성하는 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저 편집 감독보다는 오히려 편집 과정을 더 즐기는 그런 영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간 특히나 프리퀄이 좀 그런 면모들이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영화가 레이어를 쌓고 쌓아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예, 이게 그 ILM이 듀라기 공원을 만든 거를 보고서 이제 프리퀄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이 디지털 CG 특수 효과가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는 어떤 확신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픽셀화가 된 화면은 사실 어떤 식으로든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믿고 시작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ILM도 이제 루카스 감독이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죠. 뭐 대부분 다 보면 특수 효과가 뭐 조지 루카스나 스필버그, 제임스 카메론 같은 감독들이 이렇게 상상을 일단 하고 보면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모도 제가 되게 매료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시스의 복수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올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 아니 저는 괜찮아요. 예, 적당하게 알아서 분량은 저희는 이제 많을수록 좋고 이제 떠들수록 재밌기 때문에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실수의 복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THA1138을 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2에서 삭제 장면들을 저희 팀이 완성을 했어요. 아까 뭐 저희가 꼬마 ILM, 미니 ILM이라고 했는데 네네. 진짜 좀 그렇게 봤는지 DVD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풀 해상도도 아니고 좀 작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CG 작업을 하고 에피소드 3에 들어가면서 몇몇 팀원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하면서 8명에서 저희가 13명? 4명까지 들어온 하여튼 팀이 이제 점점 커졌죠. 왜냐하면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이게 쓰면 쓸수록 자기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아마 분량도 가장 많았고 에피소드 2 때는 저희 팀장이 이제 오프닝 샷을 했는데 처음 이제 스크롤이 올라가고 나서 하는 첫 장면을 그 에피소드 3를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제 했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3 중에서는 가장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는데 우선 그 디렉션은 되게 간단했어요. 이 제다이 스타파이터 2대가 화면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전장의 뷰를 이렇게 그 행성 이름이 뭐죠? 코러산트. 네. 역시 진짜 스타워즈 전문가는 코러산트 행성 상공에서 벌어지는 걸 따라간다는 거였는데 그냥 1분 정도 롱샷으로 하라고 하고 알아서 하라는 게 디렉션이었어요. 오히려 더 빡세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엄청난 부담이자 동시에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부담과 자유가 같이 온 거였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진짜 이렇게 이게 카메라가 다운을 하면서 늘 항상 보면 스타워즈지만 고요한 우주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레이저가 여기저기 조그맣게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얘가 비처럼 레이저가 오가는 그 가운데 이제 두 우주 이렇게 스타파이터가 들어오면서 완전 밑을 보면은 이곳은 완전 아비관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뀐 게 일단 틸트 다운을 하면은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있고 우리가 걔를 이제 따라가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첫 시작이 우선 함선을 먼저 보여주고 전투기 2대를 따라가서 나오고 전장에 나오는 그 처음에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생각하라 그것만 추가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몇 달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처음 만졌던 장면 버전에서 아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미사일 에피소드 2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우선 등장을 했으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아, 네네네.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렇게 그 이타노라는 그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터가 만든 수많은 미사일들이 네네, 이렇게 미사일들이 막 건담 같은데 보면은 예 마크로스 이런 데서 이타노 네. 서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네네. 수십 발의 이 미사일들을 피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액션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엔 제가 그런 거 비슷한 걸 했어요. 아,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그게 이제 지금 버전하고 다르진 않은데 이렇게 두 전투기를 따라가다가 지금은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이게 폭발하는 우주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보면 이렇게 폭발하고 여러 가지 잔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빨간색 궤적을 그리고 원래 그게 사실은 미사일이었어요. 제가 예 미사일 막 수십 대가 따라오고 그러면 이제 제다이 파이터들은 계속 피하고 여기저기 피해가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근데 이제 미사일이 돼 사실은 알고 보면 걔네들이 각각의 하나가 다 드로이드 전투기였던 거예요. 그죠? 이 우주전에 보면은 왜 앞에서 보면은 그 벤츠 마크처럼 보이는 그 우주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드로이드 파이터가 있었잖아요. 이게 약간 동그란데 네네. 트라이파이터. 네네. 트라이파이터 맞아. 네, 트라이파이터에다가 약간 부스터를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처음에는 미사일처럼 때로 이제 이렇게 쫓아오다가 이제 따돌리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이 꽤 좋았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이게 너무 이야기가 복잡한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배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조지 루카스 감독은 그게 미사일인 것도 인지를 처음에 못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스타워즈에 없기도 했었지만 말했듯이 시각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폭발로 바꾸고 이렇게 단순화시키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해도 맞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스타 디스토리오 이 화면이란다. 이 상판에서 되게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전장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속도감이 뭐 에피소드 4에서도 이 죽음의 데스스타 이렇게 이 전투할 때 네네네네. 프렌치 할 때 이 속도감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속도감 있는 느낌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컴퓨터 화면 뭐 커봐야 그때 뭐 20몇 인치 모니터로 보니까 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추라고.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완전히 완성된 버전을 큰 극장 아이얼렘 그때 시어터에 가서 봤는데 저 부분을 늦추는 게 맞았구나. 너무 빠른 거예요. 아니었으면 너무 빠르고 약간 좀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 베테랑의 이 알아보는 게 이런 게 다른 거구나를 또 느꼈죠. 예. 시스의 복수 오프닝 장면은 진짜 아이코닉한 걸 넘어서서 저도 아직도 역대 스타워즈 오프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유, 감사합니다. 그 북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스타 디스트로이어의 전투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여유 있게 등장해가지고 슉 전장에 진입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왜냐하면 그 밑에 광활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넘어가기 전까지 안 보인단 말이죠. 두 전투기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뿅 나타나는데 약간 영화적 허용 그런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베테랑 감독들이. 거기 뭐 사실 원래는 처음에는 제다이 파이터들도 거기를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공격을 했었어요. 레이저를 쏘면서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드로이드 함선들을 파괴하면서 갔는데 진주만도 그렇고 2차 대전이나 사실 현대전도 그렇고 이렇게 트레이서 파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을 쏘면은 그렇죠. 네네. 트레이서 파이어 뒤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살짝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완전 우주가 아니고 약간 이 대기권의 약간 상층 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레이저를 쏘면은 잔향이 남는다. 이걸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다이 파이터들이 이렇게 쏘고 그렇게 자기가 쏜 그 잔향 그 뒤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는 제 습성이었던 거죠. 근데 레이저를 이제 쏘게 했는데 루카스 감독이 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제다이들은 이렇게 방어가 아닌데 먼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얘네들이 이 두 파이터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면이 결과적으로 돼서 조금 심심해지긴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구상하고 막 목표물도 맞추면서 이렇게 비행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했다가 뭐 안 되고 한 것.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뭐 이거 오고 가는 티키타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안을 하고 그런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만족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피소드 2 때는 주로 편집실에만 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장면들을 바꾸고 하는 거를 뭐 사실 CG는 이렇게 렌더링 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표현이 되니까 루카스 감독이 그걸 보고 바로 저희 있는 데서 여기 이렇게 좀 조금씩 바꿔봐 지시를 몇 번을 하더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치 현장에서 이제 감독을 하듯이. 그래서 에피소드 3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거의 일주일 중에 저희 작업하는 그 오피스 공간의 한 절반 정도 있고 나머지 절반을 편집실에 있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뭐 되게 내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이렇게 보고 하면은 좀 더 친근해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이 에피소드 3가 제가 아마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이기도 해요. 에피소드 2 때보다 더 오래되기도 했지만 에피소드 3가 가장 최근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첫 장면을 할 때만 해도 초기라 해서 조지 루카스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고 약간 에피소드 2 때와 비슷하게 했고 노트는 주로 편집실에 가서 직접 받고 와서 했는데 어쨌든 그 장면은 가장 길기도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잡혔다 싶을 때는 아이얼람의 이제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스캇 벤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있는 렌치로 와서 그 장면을 같이 했죠. 이제 제가 한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다듬는 거를 하고 나름 처음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제일 먼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완성됐을 때는 저희 팀이 전체가 그 아이얼람에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첫 완성본 시사를 했죠. 뭐 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이 감흥이 진짜 아까 말했듯이 속도도 이게 딱 적당하고 그때도 그것도 그때 처음 느꼈고. 근데 사실 오프닝 장면 하면 저는 물론 제 장면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니 해도 가장 위대한 오프닝은 에피소드 4. 에피소드 4는 예. 제가 생각한 건데 만약에 에피소드 4 때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이런 CG 디지털 기술이 있었다면은 훨씬 더 그렇게 복잡한 장면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모든 게 모션 컨트롤, 미니어처 촬영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선형적인 움직임밖에 표현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상황에 있으니까 그 한계 내에서의 오히려 더 창의력이 이렇게 발현되는 면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작은 우주선이 날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대한 우주선이 따라가는데 사실 그 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오프닝 중에도 항상 탑 10에 들어가고 뭐 하죠. 왜냐하면 이 영화 전체 스토리를 한 장면에 너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 거대한 악의 제국과 거기에 정말 힘겹게 도망가는 저 한 분의 이야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영화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정말 위대한 장면 같아요. 참 그 장면들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 다른 스타워즈에 관한 어떤 인터뷰를 하는 다른 어떤 영화인들이나 뭐 그 당시를 살아왔던 분들하면 원래도 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존 윌리엄스의 막 너무 멋진 음악이 일단 음악이 사람을 한번 흥분을 시켜요. 저는 그렇죠. 존 윌리엄스가 정말 스타워즈 성공의 한 30% 이상의 어쩌면 50% 50% 이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황당한 이야기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 확 들어가야지 사실 가능한 건데 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고 나머지를 그 오프닝 장면이 열었죠. 막 스타워즈 소리가 끝없이 크게 나오는 데서 사람들이 막 우와 함성을 질렀다는데 그 현장은 뭐 그땐 저는 애기였으니까 볼 수는 없었지만 정말 경험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예.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에피소드 3 오프닝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또 기억나는 3편에서 또 기억 남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정말 짧은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아나킨하고 오비원이 저 팔퍼틴이 잡혀 있는 그 우주선을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벌처 드로이드들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다고. 네네네네. 거기서 벌처 드로이드가 이렇게 이륙해서 이제 날아가는 장면은 원래는 그거는 요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에피소드 1 때 사실 처음에 벌처 드로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걔가 변신을 하는 녀석인데. 그렇죠. 한 번도 변신하는 장면을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늘 제가 아쉬웠거든요. 그냥 걸어 다니는 모습 따로, 날아다니는 모습 따로였는데. 예, 나중에 그 에피소드 1 때 내가 그 디자인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더니 프리비즈를 했던 친구가 걔 이륙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기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아쉬웠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넣었죠. 그냥 만들어서 주면은 뭐 이게 말이 되네 싶으면 이제 편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완성 장면이 됐는데 뭐 딴 거보다 덕챙 뭐 디자인 중에 저는 사실 N1 그 스타파이터하고 그 벌처 드로이드를 가장 좋아하는데 걔가 이렇게 변신하는 장면이 없는 게 좀 아쉬워서 그거를 넣었고 그래서 그 드로이드가 나오는 건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안 들어갔어요. 하나는 그래요? 네, 하나는 어디서냐 우다파우 전투에서 네네네. 우다파우 전투에서 거기서는 우선 전투기 형태로 이렇게 날아오다가 공중에서 얘가 갑자기 변신을 하듯이 다리를 벌려가지고는 그걸 통해서 자기 관성을 바꿔서 갑자기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해동을 하는 약간 그런 걸 넣었거든요. 그 있었으면 거의 무슨 매버릭 탑건 매버릭처럼 대단했을 텐데. 근데 그거는 너무 좀 큰 이렇게 대규모 전투 중에 이제 걔가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걸 하렸으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팬심으로 사실 넣은 장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네요. 그거는 그래서 볼 때마다 저거는 뭐 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들어가. 제가 변신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혼자 흐뭇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친구가 이제 또 이름도 벌처잖아요. 그래서 그 새처럼 약간 점프한 다음에 바로 비행 모드로 전환되는 그 디테일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걸 또 의성님께서
몰래. 아, 그때 더그챙이 에피소드 3 때는 루카스 필름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더그챙이 에피소드 2 중반쯤에 매트릭스 아, 빌던 거기로 이제 스카웃돼서 갔었어요. 그럼 라이언 처치 씨가 주로. 예, 라이언 처치하고 에릭 티먼스 이 두 사람이 아마 에피소드 3도는 크레딧에 보면 더그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거나 아니면 새 이름이 같이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나오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도 에피소드 3 시작할 때쯤에 매트릭스에서 일하고 있던 동료가 몇 명 있어가지고 너도 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99년에 나온 영화 중에 에피소드 2하고 매트릭스를 비교를 하면 매트릭스는 진짜 미래적이고 네. 에피소드 1은 약간 좀 좋게 말해서 좀 클래시컬 하잖아요. 그쵸. 네. 저도 너무 매트릭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네. 되게 마음이 흔들렸었는데 결국은 안 갔죠. 팬심으로. 팬심도 그렇고 이 에피소드 3가 어떻게 이 마무리되는 건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 두 번째 편이 생각보다는 조금 뭐 재밌게 보긴 했는데 1편만큼의 어떤 그런 충격이나 감흥은 아니어가지고 3를 잘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남아있었죠. 오프닝 장면 말고도 또 다른 장면 중에서는 또 어떤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자,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여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진 장면이긴. 네네. 이거는 빠졌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장면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관련된 일화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오더 66가 이제 내려지고 이제 요다가 카식 행성에서 탈출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바로 우주선을 타고 아마 클론 병사를 죽이고 나중에 이제 추바카가 배웅하고 탈출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추바카랑 같이 클론 병사를 피하는 짧은 시퀀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늪지대 같은 곳에 있었고 생각보다 약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요다가 뭔가 이렇게 숲을 이런 거를 뒤집어 쓰고는 다른 크리처인 것처럼 이렇게 요다가 아닌 무슨 이상한 지역 크리처인 척을 하면은 그때 클론 병사는 왜 작은 워커 있잖아요. 거기 그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거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바카가 늪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에서 덮쳐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흐름상 필요하진 않았는데 대충 뭐 이런 세팅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루카스가 많은 경우 이제는 스토리보드도 없이 그 카식 행성 여기 늪지대 여기가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야라고 그때 3D 작업하는 그 화면상에서 카메라를 여기다 배치하고 이쯤에 요다가 앉아 있고 뭐 클론 트루프는 이쪽에서 오고 그러면 카메라를 몇 대 이렇게 두고 해봐라. 이제 대략적인 이제 화면 블러킹을 지시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간단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그 전체 액션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럼 그 움직임에 맞춰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 이틀 후쯤 왜냐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틀 후쯤에 와서 클론 트루퍼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자 이때 뭐 카메라가 따라가자 아니면 뭐 팬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지시를 받고 하다 그날 밤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업을 길게 하다 보면 좀 시간 개념 이렇게 시간 이걸 잊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새벽이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20분 산길에다가 30분 더해서 50분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날은 그냥 거기서 자거든요. 회사 소파에서 자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한번 디렉팅을 하고 나면은 한 이틀 후쯤 와서 그때쯤 완성이 돼 있을 테니까 원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날 밤
밤을 새서 어쨌든 완성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장면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추바카가 이 늪지대에서 올라오는 장면은 이 지옥의 묵시록에서 그럴 것 예, 같았어요. 예, 그거 비슷하게 하라고 해서 이제 했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하루 일찍 어쨌든 이 장면은 완성이 돼 있어요. 이 셋업은 완성이 돼 있고 이제 카메라만 지시만 하면 되는데 그날 그 코폴라 감독이 오, 놀러 온 거예요, 렌치에. 하필. 네. 예. 그래서 자기 작업하는 거 보여준다고 조지 루카스가 저희 있는 층에 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거 저 지옥의 묵시록 그 부분 완성이 됐냐고 해서 준비 안 됐겠지 근데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뒤에 제가 앉아 있고 뒤에 한쪽은 루카스 한쪽은 코폴라 두 거장 감독님이 앉아 있고 그래서 저 추바카가 이렇게 늪지대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아주 공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쭉 나오는 거죠. 네. 화면이 이 정도 렌즈로 잡고 이렇게 하고 저기 이 지옥의 묵시록 나름 이거 한 건데 괜찮냐고 루카스가 그래서 오케이 사인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예, 저는 그때도 사실 이 장면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불필요하게 약간 개그샷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치만은 그때 이제 코폴라 감독 와서 이제 만나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삭제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예. 사실 밤을 새고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고 네. 이게 워낙 원래도 작업량이 많은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그때 이제 저희 결혼도 해서 집에 아이랑 아내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쩌다 보면 결국 거기서 자고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더 했겠다. 아마 저희 와이프에게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그래도 자주 회사에서 그냥 자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밤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결과물이 나중에 결국은 헛고생이 됐는데도 그래도 밤새기 잘했다 싶은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삭제된 장면은 아예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아카이빙이 되긴 되나요? 그게 어떤 경우는 꽤 오랫동안 있어서 ILM이 작업을 시작을 했다가 뒤늦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만약에 ILM이 꽤 작업을 많이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DVD에 이제 실기도 하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아예 ILM에 가기 전에 이미 삭제가 돼서 아마 예. 제 백업에 어디에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없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한번 백업했던 것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사망하면서 자료가 좀 유실된 게 있는데 그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있으면 혹시 한번 나중에 최초 공개. 네.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사진을 못 찍은 게 참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에피소드 3 때는 또 감독들이 자주 놀러 왔었어요. 저희 일하는. 네. 오시마모로 감독이 그때 공각기동대 2편 이노센스를 스카이워커 사운드에서 이 음향 작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와서 만나 뵀죠. 저희 팀이 꽤 10몇 명 되는 팀이 이렇게 프리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지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나는 내가 머릿속으로 다 해야 된다고. 감독님 그게 가능하시니까 또 하는 거지 내가 속으로. 그때 이노센스 이렇게 작은 포스터 이미지에 액자를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렇게 우리 거기에다가 선물로 주고 갔거든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 시기템을 또 제가 분명 기억하기로 그게 이제 조지 루카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저희 층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끝날 때쯤에 이렇게 다 끝날 때쯤엔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팀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가져갈래? 그래서 예.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또 스카이워커 사운드가 다양한 영화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사운드는 야, 진짜 독보적이죠. 거의 특히. 뭐 엔간한 예. 영화들은 거의 다 하니까 그런 감독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스택 시어터라고 하는 이 극장이 있는데 거기 음향적으로 아마 가장 엔지니어링이 철저하게 된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더라. 하여튼 땅의 진동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극장 전체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영화 사운드 외에는 들리지 않도록 정말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된 곳인데 제가 그때 또 스카이워커 사운드가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데우스,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제가 아는 그 아마데우스가 맞으면 예,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네네네네. 그 감독판을 하면서 음향을 다시 리마스터링을 이제 스카이워커 네. 사운드거든요. 그 영화를 저도 이제 좋아해서 여러 번 봤죠. 뭐 어렸을 때 비디오로 보고 극장에서 본 적은 없고요. 어렸을 때는 못 봤고. 근데 극장 감독판이 거기서 작업을 마치고 직원들 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뭐라고 시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봤는데 와 거기서 아마데우스 영화를 봤는데 정말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그 클라이막스에서 모차르트의 죽음이 끝나고 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살리에리의 어떤 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기서 정말 이 전율은 정말 지금 아직도 지금 생각해도 약간 찌릿찌릿해요. 너무 많이 봤던 장면인데 정말 처음 보는 영화처럼 와, 이 사운드가 온몸을 휘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이 음악 이게 사운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그 극장은 진짜 거기 한번 뭐 다른 분은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놀러 온 적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그 극장에서. 그땐 제가 거기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깝. 놀란 감독도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 CG를 좀 안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하필 만날 일이 제일 없으신 감독이라서.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영국에 있는 파인우드? 아니 ILM하고 작업을 하진 않았었죠. 네. 모든 거를 저기 업체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계속 같이 일하는 팀이 있으니까 영국에서. 네. 뭐 예, 하여튼 그 스카이워커 랜치에서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시사회라든지 그렇게 방문하는 감독 직접 저희 팀에 오진 않았지만 오상 감독님도 어떻게 식사하고 있는 거 봤었고 멜 깁슨이나 바즈 루먼 감독도 이렇게 와서 다시 인사하고 아마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는 아니었고 필 실러라고 애플 중국도 한번 왔었고 뭐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원래는 3층은 접근 게스트가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스카이워커 랜치를 투어는 가능한데 1층만 이제 보여주고 바깥 목장지 멋있는 곳을 보여주는데 3층은 못 오는데 가족이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2002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한다고 저희 이제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다 왔어요. 그때 한 10명까지 안 됐나?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고 다 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그 3층 구경을 한 최대 규모의 일반인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구경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에피소드 2 모든 영화 끝나면 크루 기어 이렇게 제작진들을 위한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문을 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제 거 하나 뭐 와이프 거 하나 원하는 친구 한두 개 정도인데 그때 막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샀던, 두 번째로 많이 샀어요. 네, 그거를 한 몇백 불어치를 샀는데, 오. 저보다 많이 산 사람은 스티브 샌스윗이라고 지금도 이제 렌초 오비원이라는 스타워즈 관련 네네네네. 수집하는 기네스북에 오른. 예. 그분이 그때는 루카스 필름에 일을 했었고. 네, 무슨 머천다이즈 뭐 하셨다고. 그분 진짜 찐팬이죠. 저보다 하여튼 그때 나중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저 기억하냐고 내가 이제 당신 다음으로 많이 응원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나 기억난다. 그분도 요즘에도 뭐 팬 활동 그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렌초 오비온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데 하여튼 계속 수집하고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렌초 오비원이라는 이름을 또 쓰게 됐는지. 본인도 오비완처럼 하고 다니시잖아요. 맞지. 제가 또 에피소드 3 때는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역시 스토리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랙션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조지 루카스가 아무래도 뭐 워낙 이제 업계 거물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사교적이고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시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통 노트를 받아 적고 네네네 뭐 하고 뭐 질문하고 뭐 이 정도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스토리에 관해서는 이건 정말 조지 루카스의 고유 영역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고압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그냥 불문율처럼. 근데 제가 이제 그리버스 장군이 처음 이제 디자인되고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뜬금없었어요. 이 캐릭터의 등장이 에피소드 2까지 없었는데 저는 그때 카툰 시리즈 클론워즈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는 건 몰랐죠. 거기서 약간 그 스토리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상으로는 처음 나오니까 저 사이보그인가 뭐 드로이드인가 좀 뭔가 나름 여기서 중요한 악역 역할 포지션인 것 같은데 얘 배경이 뭐냐 했더니 얘는 뭐 원래 에일리언이었고 근데 뭐 다쳐서 이렇게 됐고 그렇다는 거에서 좀 뜬금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혹시 그리버스 장군이 혹시 살아 돌아온 달스몰이면 안 되겠냐고. 네. 사람들이 일단 근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나 캐릭터에 관련된 거는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눈치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난 거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조지 루카스가 뭐? What? 뭐 듣더니 maybe 뭐 이랬어요. 네.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어요. 저 얘기한 게 아니 얘가 딱 달스몰이라고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혹시 얘가 달스몰일 수도 있다라는 암시 정도만 주면 그러면 팬들이 그냥 알아서 뭐 설정 만들고 뭐 난리. 그리고 왜 달스몰이 아니라 그리버스가 오비원에 대해서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이 둘의 마지막 결투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고 해서 저는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때 제 생각에 그때 이미 달스몰의 부활 여기가 이미 계획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너무 오래전이라서. 왜냐면 그랬으면 너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듣더니 maybe 이러고 이제 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나갔는데 같이 있던 미팅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런데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야, 네가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때 그 달스몰을 원래 캐릭터를 디자인했던 이언 맥케이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고맙다고. 우와 너무 좋다고 막 우리끼리는 하여튼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런 캐릭터나 스토리에 관련된 거는 조금 얘기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 얘기가 왜 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지난 몇 개월 전에 스타워즈 팬덤에 처음으로 얘기가 돌아가지고 한번 크게 언급이 됐었던 이야기였어요. 아, 그래요? 이 그 그리버스가 영화 제작 초기에 다스몰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를 어느 분이 말해가지고 스타워즈 팬덤이 한번 술렁이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게 어디 그 스타워즈 저기 네이버 카페에서였나요? 그냥 뭐 어디지? 레딧이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얘기가 한번 싹 돌았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이 네.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걸 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레딧 링크 나중에 좀 보내주실래요? 네, 제가 찾으면 또 가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거기 가서 제가 직접 본인 썰을 풀겠습니다. 아니 본인 의성님께서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었다는 걸 듣고 방금 약간 속으로 어라? 왜냐면 그때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 다음부터 이언 맥케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계속 그 약간 캐릭터 디자인을 거기 좀 달스몰 눈 같이 그리고 막 이랬거든요. 뭐 둘 다 노란색 눈에 약간 네. 근데 루카스는 그냥 뭐 오케이 maybe 뭐 이러고 나가 느낌이 쌓였는데 나중에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됐었구나. Never mind. 예. 일단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네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셧다운을 한 건지. 네. 뭐 하여튼 저는 제가 사실은 아까 뭐 제가 영화 특수효과 위주로 좋아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클로노워즈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네네네. 이게 보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이 영화를 너무 스타워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예, 그리고 팬도 사실은 저는 클래식 영화 팬이다 보니까 그쵸. 예, 이 시대에 좀 관심이 덜했고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은 또 영화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뒷얘기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달스몰이 이렇게 부활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비원과 다시 이렇게 싸우고 그 캐릭터 아크도 사실 뭐 훌륭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결정적으로는 맞는 결정이었지만 그 영화 3부 영화 내에서만 보자면 어떤 스토리 어떤 유기성이나 긴장을 좀 넣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아쉬웠죠. 그렇죠. 그렇게 영화로만 따지면 어차피 부활시킬 캐릭터면은 또 영화에서 그렇게 다시 써도 재미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3편도 호주에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 그런 건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나킨이 혹시 이렇게 슬프거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혹시 나올까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때도 루카스가 What? 약간 왜냐하면 스크립트에는 뭐 운다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Would we ever see him crying? 뭐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또 이랬는데 나중에 영화 보니까 두 번이나 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제 혼자 내피셜로는 내가 물어본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게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뭐 무의식 중에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물어보면 원래부터 그러려고 했다 아니면 현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다 대답을 하고 저와의 대화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촬영하기 전에 우는 모습을 있느냐 물어보고 루카스는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던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또 영향을 주셨던. 예.